네. 그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태조왕 이야기부터 저번 시간에 수업을 했죠. 태조왕은 옥저를 멸망시키고 이제 그 나라를 나름 잘 다스렸는데 이제 그 자기 동생이었던 수성한테 찬탈을 당했다 그랬죠. 그래서 태조왕이 이제 왕위를 뺏기고 자기 동생인 수성이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다음 대왕이라는 뜻의 차대왕이었다. 차대왕은 막 그 태조왕 아들들도 죽여버리고 자기가 말 그대로 이제 독재를 했어요. 이제 그리고 막 무당이 흰 여우 보고 이렇게 뭐 점을 쳐서 얘기를 알려줬는데 그 무당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 했다 그래서 막 죽여버리고 했었죠. 결국은 차대왕은 명림답부라는 재상손의 목숨을 잃어요. 그렇게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예, 시해됐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차대왕이 죽고 차대왕의 동생이었던 신대왕이 즉위하죠. 자, 신대왕한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신대왕이 죽을 때 큰아들이었던 남무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줬어요. 그 남무가 고국천왕이었죠. 고국천왕은 명재상이었던 이제 을파소라는 사람을 잘 써가지고 고구려가 이때 정치가 아주 아주 잘 됐어요. 자, 당시 봄에 곡식이 부족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할 때 이자를 조금 해가지고 갚게 하는 진대법이라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냈던 게 요 고국천왕 때예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굶어 죽지 않게끔 이렇게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구휼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구휼. 가난한 사람들 굶지 않게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거를 구휼이라고 불러요. 고국천왕은 우시왕후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우시왕후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뭐 없었죠. 고국천왕이 죽었을 때 우시왕후가 고국천왕 죽음을 사람들한테 알리지를 않았죠. 그리고 몰래 궁밖을 나와가지고 그 고국천왕의 바로 아래 동생이었던 발기를 찾아갔죠. 자, 근데 발기한테는 고국천왕 죽었다는 거 얘기를 알리지를 않고 고국천왕 죽게 되면은 누가 뒤를 잇는 게 좋을 것인가라고 넌지시 물어봤죠. 근데 발기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좀 쌀쌀맞게 발끈하면서 대응을 했죠. 지금 임금님이 아직 어떻게 되신지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후계를 이을 논의를 벌써 하는 것 자체가 신하로서는 불충한 상황이고 지금 왕비가 이렇게 밤중에 궁궐을 몰래 나와가지고 외간 남자를 찾아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우시왕후를 오히려 이렇게 나무랐잖아요. 그래서 우시왕후가 기분이 많이 나빠가지고 바로 집 밖으로 나와서 누굴 찾아갔죠? 예, 연우. 그쵸. 발기의 동생인 연우를 찾아갔죠. 연우는 그 발기와 완전히 다르게 정말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우시왕후를 맞았죠. 일단은 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우시왕후를 맞아들였고 자기 방 안으로 데려가서 귀한 손님에게 대접한다는 뭘 썰었어요? 고기를 직접 썰었죠. 그러다가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죠. 자, 손가락을 다쳐서 피가 났더니 우시왕후가 자기 입던 치마끈을 풀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예, 이걸 붕대로 감아줬다 그러죠. 자, 치마끈을 풀었다 그랬죠? 어떻게 될까요? 네, 헐이죠, 헐. 네. 자, 그리고 나서 우시왕후와 그 연우는 그날 어떻게 됐어요? 뜨거운 밤을 보냈죠. 네, 뜨거운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우시왕후가 궁에 돌아가려는데 혼자 가지 않고 누굴 데려갔다 그래요? 연우를 데리고 궁궐로 들어갔죠. 자, 그 길로 연우는 뭐가 됐어요? 고구려의 10대왕 산상왕이 된 거죠. 자, 발기가 여기에 대해서 발끈했죠. 아씨, 뭐야. 내 동생이 나를 제치고 왕이 된다고? 그래서 발기가 게르브의 라이벌 부족이었던 소노부한테도 가고, 그리고
이거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국에 가서 한나라한테 군대를 빌려달라 그랬죠. 자, 자기 왕자리 뺏겼다고 생각을 해서 이웃 나라 가서 남의 나라 군대를 불러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고구려 군대랑 한판 승부를 벌였죠. 당시 산상왕은 자기 동생이었던 계수를 자기 형인 발기를 막으러 보냈죠. 자, 발기와 계수의 싸움 누가 이겼죠? 계수가 승리를 했죠. 발기는 이제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가 된 상태여서 전쟁도 졌어요. 결국은 그 분을 못 이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자, 근데 계수가 반역자 발기의 시체를 어떻게 했죠? 정중하게 잘 묻어줬죠. 자기 형이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산상왕이 계수가 발기를 잘 묻어줬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많이 났죠. 저 반역자, 아무리 형이라고 해도 나한테 반역하고 나라를 판 반역자인데 반역자를 정중하게 묻어줬다고 하고 계수한테 막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계수가 오히려 산상왕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자, 먼저 우시왕후가 고국천왕이 죽고 나서 궁 밖으로 나와서 이 발기에게 물어봤을 때 발기가 한 대응이 신하로서는 더 어떤 대응이에요? 맞는 대응이죠. 근데 연우가 한 대응은 사실은 신하로서는 맞지 않는 대응이죠. 발기가 충성을 다했다면 연우는 당시에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충한 거죠. 그쵸? 충성하지 않은 거니까 사실은 그런 반란을 깨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계수가 이걸 얘기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그 먼저 연우가 잘못을 해서 그리고 나서 왕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형인 발기를 죽여서 그냥 반역자로서 막 시체를 토막을 낸다거나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욕할 거다. 그래서 내가 발기를 잘 묻어줬다. 자, 그랬더니 이 산상왕이 개수의 죄를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개수를 돌려보냈다고 하죠. 자,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산상왕은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줬던 우시 왕후를 자기 왕비로 삼죠. 자,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거. 고구려에서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하죠. 그렇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형사 취수제라고 한다. 자, 근데 우시왕후는 자식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산상왕과의 사이에서도 애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애를 못 낳죠. 애를 못 낳고 산상왕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났을 거 아니에요. 왕자가 없으니까. 자, 어느 날 제사했을 돼지가 주통촌이란 마을로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쩔쩔매고 돼지를 못 잡고 있는데 주통촌에 사는 어떤 여자가 민첩하게 움직여가지고 돼지를 잡는단 말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그 여자가 얼굴도 꽤 예뻐서 그게 산상왕한테 그 얘기가 흘러 들어갔어요. 산상왕이 궁금해가지고 밤늦게 몰래 그 주통촌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돼지를 잡은 여자를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뻤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통촌 여자한테 자기가 왕이라는 걸 밝히고 잠자리를 같이 하죠. 그 주통촌의 여자가 아이를 가져요. 우시왕후는 그 주통촌의 여자가 아이 가진 게 미워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그 주통촌의 여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주통촌 여자가 당당하게 얘기하죠. 이 아이는 왕의 아이인데 이 아이를 죽이면 너희는 왕의 아이를 다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도 죽을 거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객들이 우시왕후에게 그냥 아무 성과도 없이 돌아가게 되죠.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는 궁에 들어가서 태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동천왕이죠. 자, 동천왕의 엄마, 그러니까 그 주통촌 여자, 소후라고 불렸던 이 여자는 자기 아들, 이제 아들이 된 이 동천왕이 왕으로서 적합한지 이제 한번 인격 테스트를 해봐요. 자, 너희 히히잉 달리는 그 말 있죠? 그 말이 잘생겼고 못생겼고를 따지는 그 기준이 말 목덜미에 난, 그쵸, 갈기라 그랬죠? 자, 한 번은 동천왕이 타는 말이 있었는데
몰래 저 동천왕 엄마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동천왕이 타는 말의 갈기를 자르게 했단 말이야. 너희 강아지들 그 털 다 밀어놓으면 어때요? 이게 이제 좀 그렇죠, 약간. 예. 그래도 귀엽긴 한데 좀 앙상해 보이고 좀 불쌍해 보이죠. 예. 자, 말도 어떻게 보면은 갈기를 밀렸다는 거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자, 말의 갈기가 잘린 거를 보고도 동천왕이 화를 내지를 않았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리고 한 번은 그 동천왕 주변에 있던 하인이 이 동천왕 여기 그 바지 저고리에다가 국을 엎질렀다 그래요. 자, 왕한테 국을 엎질렀다는 거. 사형감이죠. 이거 정말 왕이 기분 나쁘면은 그 자리에서 죽으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어떻게 보면 죄인데 동천왕은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다 그래. 자, 인성갑이었다. 자, 동천왕. 근데 저번 시간에 잠깐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요 동천왕이 왕에 이제 올라간 시기부터가 고구려 한동안은 조금 어려운 시기였어요. 왜 고구려가 어려운 시기였을까요? 자, 고구려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는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중국이랑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 동천왕이 즉위했을 무렵이 중국이 분열돼 있다가 서서히 통일돼 가고 있던 시기였어요. 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삼국시대죠? 그 삼국시대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라 했죠? 위나라라 그랬죠? 그 위나라가 이제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세력을 떨치고 있던 시기가 동천왕이 즉위했을 무렵이에요. 그리고 그 총나라란 나라는 그러니까 위, 초, 고 전체적으로 전체를 10으로 놓고 보면 위가 7, 오가 2, 촉이 몇이라 그랬어요? 1이라 그랬죠. 근데 촉이 1인데도 위나라, 오나라를 위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갈공명이라고 들어봤어요? 제갈량이라는 뛰어난 그 지략가가 있었기 때문에 총나라가 위나라한테 꿀리지를 않았던 건데 234년에 제갈량이 오장원이라는 곳에서 죽어요. 자, 제갈량이 죽었는데 총나라 군주는 아주 멍청하고 무능력한 군주였어요. 자, 그래서 제갈량 죽은 다음부터 급격하게 그 삼국 어떤 그 흐름이 위나라 쪽으로 가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위나라에서 그 이제 실권을 장악하고 이제 이렇게 뭔가 좀 두각을 드러낸 인물이 제갈량의 라이벌 격이었던 사마의라는 사람 혹시 삼국지 읽어본 사람 들어봤나? 사마의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그 무렵이었어요. 자, 처음에 그 위나라에서 고구려로 군대를 보내서 쳐들어와요. 그걸 이끌었던 장군은 관구검이라는 장군이. 그냥 뭐 잊어먹어도 되는데 알아만 두세요. 이 관구검이란 장군이 고구려를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고구려가 적이 쳐들어오면 일단 어떻게 한다 그랬죠? 들을 태워버리고 산으로 숨는다 그랬죠? 처음에 그렇게 대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위나라에서 고구려를 조금 얕잡아보고 이렇게 그냥 조금 무지성 돌격을 했던 것 같아요. 고구려가 이제 아예 작심을 하고 있다가 위나라 군대를 공격을 해서 위나라 군대가 한번 지고 물러나요. 자, 고구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막 신났겠죠? 기분 좋고. 자, 그래서 방심을 해요. 자, 이 광구검이라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절치부심을 했죠. 이를 갈아요. 자, 진 거 한번 만회해야겠다.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 되는 부대, 딱 정예 부대를 추려가지고 이 고구려 수도 국내성을 기습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고구려가 아주 크게 져요. 크게 지고 수도도 뺏기고 당시 그 동천왕이 너무 크게 져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동천왕 주변에 동천왕을 지키는 군사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혼자서 말을 타고 수도 바깥으로 도망갔을 정도로 고구려가 크게 져요. 자, 그리고 동천왕이 향한 곳은
동옥저. 그 태조왕 때 정복했던 옥저 지역으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 이제 숨었는데, 당시 그 동천왕이 도망가는데 이제 거의 적군에게 따라잡힐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이때 동천왕이 도망가게끔 이제 시간을 벌었던 그 고구려의 충신, 명장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밀우였어요. 밀우가 동천왕이 도망가게끔 자기가 방패가 돼가지고 치열하게 위나라 군대랑 싸워서 동천왕 도망가는 거 시간을 벌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동천왕이 옥저 지역에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이 미루라는 사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삼국지에서 그 조자룡이 예, 그 마치 그 저 백만대군을 돌파했다가 이제 그 유비의 아들 유선을 구해왔듯이 예, 이 미루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옥구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제 미루한테 보내요. 자, 그래서 미루가 어디를 찾아봐도 없었는데 병사들 시체 더미 위에 같이 이렇게 누워 있었다 그래요. 자, 근데 다행히 미루를 이렇게 끼워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 있었죠. 그래서 부상을 당한 미루를 유옥구가 데려오게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동천왕은 수도도 뺏기고 옥저 지역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광구검이 침략을 멈추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옥저 지역까지 쳐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자, 이제 정말 고구려 입장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죠. 옥저에서 더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죠? 바다가 있죠. 네. 빠져 죽을 수도 없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유유라는 신화, 네, 우는 거 아니에요. 유유라는 신화가 네, 자, 이 동천왕에게 이렇게 꾀를 하나 제공을 해요. 어떤 꾀를 제공하냐면 어, 적의 군대에서 대장만 죽여버리면 나머지는 흩어지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장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장을 죽일 건데? 자, 자기가 사신으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척 하면서 위나라 대장을 만나러 가겠대요. 근데 보통 사신들이 남의 나라 대장 만나러 갈 때는 선물을 챙겨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물을 챙겨가는데 어떤 선물인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요리라고 나와 있어요. 요리라고 하는데 어떤 요리인지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 유유가 그 선물로 가져간 요리 아래다가 몰래 칼을 숨겨요. 자, 그리고 위나라군 진영에 들어가서 그 위나라군 대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선물을 바치는 척 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칼을 빼가지고 위나라 대장을 찔러 죽여요. 그랬더니 위나라 병사들이 유유를 어떻게 했을까요? 난자라고 하죠. 예. 나는 어지러울 난자고 자는 찌른다는 뜻이에요. 마구마구 찔러가지고 유유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요. 자, 그래도 위나라 대장을 죽였죠. 광구검은 아니고 어떤 위나라를 군을 이끄는 어떤 대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위나라 군대는 사기가 꺾이게 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동천왕은 어렵사리 다시 수도로 돌아와서 고구려를 이제 다시 좀 재정비하는데 그 과정에서 1등 공신으로 삼았던 세 명이 이 세 사람이에요. 누구랑 누구? 미루, 유옥구, 유유. 자, 그래서 동천왕은 수도를 뺏길 정도로 아무튼 어려운 시기를 겪고 20년 정도 왕노릇을 하다가 죽는데 동천왕이 워낙 그 능력이 뛰어나게, 그러니까 능력보다는 인품이 좋았고 주변 아랫사람들한테 잘했기 때문에 동천왕이 죽을 때 동천왕을 따라 죽겠다는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동천왕이 죽을 때 목숨을 끊어가지고 동천왕 릉에 같이 묻힌 사람들, 옆에 묻힌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높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따라 죽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자, 이런 거를 순사라고 불러요. 순사. 방금 얘기한 거. 자, 그런데 이 동천왕의 사례는 좀 특이한 거고, 요 동천왕 이전에 많은 이제 그 군주들은 어떻게 했냐면
죽어서도 어딘가 가가지고 지하세계 어딘가 산다고 믿어가지고 왕이 죽은 다음에 왕 주변에서 누구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 주변에서 왕을 따르던 하인들을 미리 죽여요. 그 다음에 왕이 묻힐 그 무덤 옆에다가 그 사람들을 차례로 묻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순장이라고 부르죠. 임금이나 귀족이 죽을 때, 예, 임금이나 귀족을 지하세계 가서 호종하고 모시라고 그 주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미리 묻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순장. 근데 동천왕의 경우는 순장은 아니고 같이 따라 죽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건 따라 죽는다고 해가지고 순사. 근데 이거를 정말 순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죽여서 묻은 거를 미화한 건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아무튼 자 그런 일이 있었다. 자 동천왕의 뒤를 이어서 중천왕, 뒤를 이어서 서천왕이 차례로 즉위하는데 여기서 동천, 중천, 서천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예, 왕이 묻힌 어느 장소를 의미한다 그랬죠? 천은 시냇물을 뜻하니까 어떤 국내성 주변의 시냇가 동쪽, 서쪽,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도를 뺏겼어요. 고구려가. 그랬다가 다시 찾았죠. 이거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죠. 고구려는 우리 건국했을 당시에 다섯 부족, 다섯 귀족 부족이 이끌어가는 오부족 연맹체라 그랬죠. 왕이 나오는 게르부라는 부족이 힘이 좀 세긴 하지만 다른 부족들 힘도 여전히 셌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수도도 뺏기고 지금 막 쫓겨갔다가 도망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왕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왕 부족을 얕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천왕 때는 그 다른 부족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중앙 게르 부족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해요. 이런 거를 힘겹게 진압한 왕이 중천왕이에요.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왕후 연씨, 관나부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구려가 몇 부족 연맹체라 그랬어요? 5부족 연맹체라 그랬죠? 왕을 내는 부족은 게르부. 기억나죠? 게르부의 라이벌 부족은 소노부. 그쵸? 자, 그리고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고구려에서 왕비를 주로 내는 부족은 절노부라는 부족이에요. 이 절노부라고도 하고 연나부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 아까 그 고국천왕이면서 산상왕의 부인이 우시왕후였죠? 우시왕후도 어느 부족이었다? 절노부 출신이었어요. 자, 이 연씨 가문도 연이라는 성에서 알 수가 있죠? 연나부 출신이었다고. 연나부를 절노부라고 하거든요. 연나부. 관나부이니까 어느 부일까요? 관나부예요. 자, 중천왕이 부인이 둘 있었거든요. 자, 첫 번째 부인이 정식 부인, 왕후 연씨였는데, 두 번째 부인은 얼굴도 아주 예쁠 뿐더러 이 머리카락으로 유명한 이 머릿결. 여자 또 미인의 또 이렇게 어떤 그 대표적인 어떤 상징하면은 또 머리카락도 있잖아요. 예. 이 머리카락이 아주 아름답고 길어가지고 머리카락 길이가 3m에 이르렀다는 예. 엘라스틴? 네. 그 아무튼 머릿결의 그 공주 관나 부인이 있었는데 자, 두 부인이 사이가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남편이 하나인데 부인이 둘이에요. 보통 그 부인 둘이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자, 이 왕후 연씨가 관나 부인을 굉장히 미워해요. 그래서 어느 날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위나라에서 그 관나 부인의 머리카락을 굉장히 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위나라랑 요 전왕 동천왕 때 수도도 뺏기고 안 좋았죠, 사이가. 전쟁도 있고. 그러니까 위나라에다가 이 관나 부인의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보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여자가 하나님밖에 없네요. 네. 자,
하은이 머릿결이 아주 좋은데 하은이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친구가 하은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의 나라에게 갖다 주자는 거예요. 그거 하은이 인정할 수 있어요? 절대 없죠. 네. 여자한테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 자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자르라는 거랑 똑같아요. 목을 치라는 거랑 똑같아요. 이 관나 부인이 내가 죽어도 뭐 이거는 못 자르겠다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머리카락을 잘라서 보내지를 않아요. 못하죠. 자, 근데 관나 부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지 같았겠죠. 자기 머리카락, 그 예쁜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지금 남의 나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나쁜 년이. 자, 그래서 관나 부인이 이 중천왕을 찾아가가지고 이 왕후 연씨를 막 욕을 해요. 헛담으로. 저 왕후 연씨가 나를 저렇게 핍박을 하고 그리고 내 머리카락 저거 질투해가지고 내 머리카락 남의 나라에 보내려고 한다. 자, 이때 중천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침묵했다 그래요. 네, 남자들은 잘 보고 들으세요. 여자들이 중간에 뒤에서 뭐 싸우거나 나를 예뻐해 주세요, 예뻐해 주세요, 경쟁하고 질투하면 누구 편 들만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나중에 대표적인 싸움 뭐가 있을까요? 너 이제 결혼하게 되면 부부 싸움도 있는데 그건 남자 대 여자 싸움이잖아요. 돈도 돈이고 너희 그 뭐야 결혼하게 될 부인이랑 너희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며느리 관계 있죠. 예.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사이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죠. 예. 그때 남자들이 시어머니 편을 든다거나 아니면 아내 편만 든다거나 그럼 돼요, 안 돼요? 참 어려운 건데 대체로 입국 닫고 있는 게 나아요. 집에 가서는 이제 부인 얘기하고 엄마 앞에 가서는 엄마 편 들어주고 뭐 그렇게도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중천왕이 입을 꼭 다물었어요. 자, 근데 아무리 봐도 관나 부인은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중천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 또 가가지고 이번에는 관나 부인이 가죽 부대, 가죽으로 된 이 그 자루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후 연씨가 지금 임금님이 사냥 나간 틈에 나를 이 가죽 부대에 담아가지고 바닷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랬다. 자, 가죽 부대에 사람 시체가 들어간다, 사람 몸이 들어간 다음에 이거를 바다에 던지면 이게 잘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원래 사람이 죽으면 빨리 썩으라고 흙에 묻는 건데 가죽 부대에 들어가서 물에 떠다니게 되면 이게 잘 안 썩어요. 그러니까 사람 저주하는 의미에서 죽일 때 이렇게 뭐 가죽 부대 같은 데다가 사람을 담아가지고 물에 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관나 부인이 이제 중천왕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연씨가 날 죽이려고 했다. 그랬더니 중천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관나 부인을 그 가져온 가죽 부대에다가 관나 부인을 담았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 던져서 관나 부인을 죽여버리죠. 이거는 단순히 그냥 여자 간의 질투, 그 사이에서 중천왕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이제 보는 걸로 그냥 고지고대로 들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석들을 또 해요. 원래 왕비를 주로 배출하는 부족은 어디라 그랬죠? 연나부라 그랬죠? 전로부라고도 불리는. 연나부에서 왕비를 계속 내왔는데 어느 부족이 도전을 한 거예요? 관나부가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계루부에서 어디 손을 들어준 거예요? 연나부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때부터 고구려 망할 때까지 400여 년 동안 고구려에서 왕비는 계속 어느 부족에서 나온다? 연나부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일종의 요 중천왕 때는 교통 정리를 한 거예요. 귀족들 간에. 이해됐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서천왕이 즉위했어요. 서천왕 때는
이제 중국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로 나눠져 있다가 위나라가 총나라를 멸망시키고 위나라 안에서 사마씨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조씨를 몰아내고 진을 세워요. 진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면서 마침내 삼국시대가 통일이 돼요. 중국이 통일되면 고구려는 안주 위기라 그랬죠. 그래서 한동안 고구려가 긴장 상태. 자, 근데 이때 고구려에서는 자, 요 지역에 살던 숙신이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네. 자, 이제 진이 통일을 했는데 이 진에 대해서 고구려는 납작 엎드려서 조공도 바치고 할 거 하면서 진을 자극하지 않고 어디를 공격해 들어갔다? 숙신을 공격해 들어갔다. 숙신은 나중에 뭐라고 불리냐면 음루라고도 불리고 더 시간 지나면 물길, 말갈이라고도 불리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 지원이? 여진이라고 불리는 애들의 조상이. 자, 그 서천왕 때 숙신, 그러니까 여진정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달가라는 사람이었어요. 달가는 서천왕의 동생이었어요. 근데 왕족이면서 왕자면서도 그 여진, 그 달가를 저기 숙신을 정벌해서 많은 공을 세웠고 인기가 아주 많았다. 서천왕이 죽고 서천왕의 아들로서 봉상왕이 즉위해요. 자, 고구려에 세 명의 폭군이 있다 그랬죠? 자, 첫 번째가 모본왕. 그렇죠. 사람 의자 사람 베개. 두 번째가 차대왕. 세 번째가 이 사람이에요. 무슨 왕? 봉상왕. 자, 봉상왕은 여기 지금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이 숙신정벌의 영웅이었던 달가를 별로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려. 자기 왕자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봉상왕의 동생이었던 돌고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고돌고예요, 고돌고. 네. 돌고를 이제 자기 왕자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돌고의 아들이었던 을불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을불이 낌새를 채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왕자 신분을 숨기고 이제 평민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봉상왕이 이제 틈만 나면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죽이고 세금 많이 거두고 백성들 괴롭히니까 당시 고구려 재상이었던 창조리가 사람들을 모아요. 자, 모아서 폭군이었던 이제 그 봉상왕을 칠 준비를 해요. 자, 그러다가 다시 중국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네. 자, 위초고가 이렇게 서진이란 나라, 진나라로 통일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 진나라 안에서 사마씨, 그 황실의 내분이 벌어져요. 그 8명의 왕이 서로 황제가 되겠다고 치고받고 싸워요. 이거를 팔왕의 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분이 됐으니까 약해졌겠죠. 이때 여기 만리장성 들어봤죠? 만리장성 저 위쪽에 살던 오랑캐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몽골이라고 불리는데 예전에는 몽골이라고 안 부르고 맞아요. 그건 나중이고 몽골이라고 안 불리고 옛날에는 흉노라고 불렀어요. 네. 그리고 흉노의 한 사촌쯤이라고 할 수 있는 흉노족, 선비족, 뭐 저족, 갈족, 강족.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오랑캐죠. 오랑캐를 호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섯 오랑캐를 뭐라고 부른다? 오호라고 불러요. 오호. 네. 이 오호가 이 중국에서 내분이 벌어지고 있는 틈을 타가지고 만리장성 아래로 내려와서 이 사마씨 황실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여기다가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한다?
5호 16국 시대라고 해요. 다섯 오랑캐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16개의 복잡한 나라들을 막 세운 시대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내분을 겪었던 진나라 황실은 이 5호 16국을 피해가지고 양쯔강 아래 동남쪽으로 수도 건강으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앞에 진을 서진이라고 해요. 수도가 서쪽에 있었다 그래서. 근데 5호 16국에 쫓겨가지고 수도가 동남쪽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요 진을 무슨 진이라고 불러요? 동진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은 남쪽은 동진이 이제 지배하게 되고 북쪽은 다섯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세우는 5호 16국 시대였던 시대예요. 지금 봐도 알 수 있듯이 안정적이고 그 좀 정적인 시대예요? 아니면 굉장히 혼란한 시대예요? 혼란한 시대죠. 이 중에서 몇몇 강국이 있었는데 고구려를 특히 위협했던 국가는 여기에 옛날 옛적에 연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연나라 이름을 따서 선비족이 세운 연나라들이었어요. 전현이 있고 북연이 있고 전현이 망한 다음에 또 다시 연나라가 다시 세워지는데 그 연을 후연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이들이 이제 흩어져 있어가지고 좀 만만할 때도 있었지만 몇몇 강력한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고구려를 때때로 위협을 했어요. 네. 특히 이 전현이란 나라는 선비족이 세운 나라인데 이 전현의 황제, 전현의 저 우두머리 그 황족이 모용씨였어요. 성이 한 글자가 아니라 두 글자. 뭐라고요? 모용씨. 그래서 우리 그 모용씨의 침략이 이제 간혹 고구려에게 이어진다. 그게 시작된 게 어느 왕 때부터 지금 봤던 폭군 봉상왕 때부터예요. 모용씨의 침략이 슬슬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모용씨가 국내성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은 나라예요. 아까 위나라한테 수도 뺏겼었죠. 근데 이번에는 선비족의 그 전현한테 공격당해가지고 네, 국내성을 또 뺏기고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국내성에 있던 그 봉상왕 아버지의 무덤 서천왕릉을 파헤쳐요. 근데 무덤을 파헤치는데 그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은 그 무슨 노랫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자, 무덤 파는데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봐요. 좀 무섭죠? 그래서 이 오랑캐들이, 선비족들이 무덤 파는 걸 중단. 그리고 돌아가요. 근데 아무튼 이럴 정도로 고구려가 역시 이때도 위기의 시기였다. 자, 이런 시기에 그 창조리, 봉상왕이 마음에 안 들었고 정치를 못한다고 판단했던 재상 창조리가 반란을 일으켜요. 자, 그렇게 해서 폭군이었던 봉상왕을 내쫓고 자, 몰래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던 왕자 을부를 데려와서 왕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 왕이 고구려의 15대 왕 누구다? 미천왕이에요. 자, 미천왕 얘기를 좀 할게요. 미천왕은 일단 아버지 돌고가 죽었죠. 자기 삼촌이었던 봉상왕에 의해서.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분을 철저히 숨겨요. 자, 근데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평민으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돈이 없었겠죠. 그래서 먹을 곳, 잘 곳을 구하려고 처음에 부잣집에 들어가요. 그 다음 뭘 했을까요? 처음부터 소금 장수를 하진 않아요. 자, 부잣집에서 이제 여름 밤이 되면 자는데 그 뒤에 연못이 있었나 봐요. 개구리가 개굴개굴개굴 우는 거예요. 개구리 밤에 우는 거 들어봤어요? 시끄럽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을불은 잠 안 자고 그 연못가에 있다가 개구리 울면 짱돌 있죠? 돌을 그 개구리 있는 연못가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첨벙하겠죠? 그럼 개구리가 울다가 어떻게 해요? 멈추죠? 밤새 그걸 했다고. 자, 을불이 처음에는 그 개구리 쫓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소금을 거래하는 사람을 하나 만나가지고 이제 을불도 그걸 따라가지고 소금 장수를 같이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소금 장수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잠을 자려고 여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할머니한테 돈을 좀 지불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돈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소금을 돈으로 대신에 지불을 하고 이제 숙박을 하려는데, 그 할머니 보기에 그 당시 소금이 귀했기 때문에 소금이 탐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여관 주인이 을불한테 와가지고 소금을 더 달라 그래요. 을불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주죠. 네. 자, 안 줬더니 할머니가 앙심을 품었죠. 자, 그래서 자기 신던 신발을 그 소금 그 자루 안에다가 깊숙이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관청에 달려가가지고 우리 집에서 저 지금 자는 저 을불이란 놈이 소금 내 신발을 도둑질했다고 신고를 해요. 그래서 관청에 끌려와서 을불이 이제 추궁을 당하다가 그 소금 자루를 뒤집어 봤더니 그 안에서 할머니 뭐가 나왔어요? 신발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을불은 그 일로 인해서 소금을 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봉상왕의 재상이었던 창조리가 사람을 보내서 을불을 찾아와요. 을불이 처음에는 당신이 을불 고구려 왕자시죠? 하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내가 왕자입니다라고 대답했을까요? 자기 죽이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처음에는 자기 왕자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거듭해서 계속 을불한테 왕에 올라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을불이 마침내 수락을 하죠. 이렇게 해서 국내성으로 돌아와서 왕이 된 사람이 을불. 이 사람이 고구려의 무슨 왕? 자, 미천왕 때는 자, 고구려가 이렇게 영역이 있었는데 네. 당시 이제 그 위진나 저 556국의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미천왕이 이 기회를 잘 봤다가 중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도시 어디를 점령했다 먼저 서안평을 점령했어요. 여기를 점령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고구려에 간섭하기가 좀 어려워졌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한사군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평양에 있던 낙랑군을 점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여기 낙랑군만 설치한 게 아니라 여기다가 대방군이라고 하는 또 조그만 도시면서 국가를 세워놨는데 이것조차도 미천왕이 점령을 해요. 그래서 미천왕은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중국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던 한반도 북부를 해방시킨 사람이라고. 중국인들을 중국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자, 요거 쓰세요. 어디랑 어디?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하다. 축출이라고 하는 건 쫓아냈다는 뜻이에요. 5호 16국의 혼란한 시기가 계속 진행이 된다. 자, 5호 16국 한동안 이제 분열돼 있어서 조금 이제 고구려가 살만하다가 그 5호 16국 중에서 힘이 센 나라들 몇 나라가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고구려랑 가까운 어느 나라? 전현이란 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와요. 전현의 황족은 성씨가 무슨 성씨라고 했죠? 선비족? 모용씨라 그랬죠? 네. 모용씨가 쳐들어와요. 이때 고구려는 수도를 또 뺏겨요. 뭐 계속 틈만 나면 중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수도를 계속 뺏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구려 이거 우리는 저 한국사 지도 보면은 고구려 막 광개토대왕 잘 나갈 때 영토만 이렇게 보통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고구려가 정말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 인생이랑도 또 나라 그 흥망이랑도 보통 같이 많이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 항상 시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고구려가 겪은 시련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또 왕의 부담이 또 파헤쳐져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미천왕의 부인이었던 그 왕비, 그러니까 미천왕의 아들, 고국원왕의 엄마죠. 왕비는 그 전현으로 또 잡혀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고구려가 굉장히 그 위기를 겪는데, 그때 왕이었던 사람이 고구려의 16대 왕 고국원왕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사유. 자, 여기 사유라고 한자가 나와 있는데 이 사유를 아마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추론을 하는데 우리말로 옮겨 쓰면은 예전에는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말을 이제 발음 나는 대로 보통 표현을 했다 그래요. 이 사유가 아마 쇠를 뜻하지 않았을까라고들 추측을 해요. 쇠. 예. 고쇠. 네. 자, 그런데 이 고국 원앙은 국내성 주변에 있던 고국 원이라는 들판 어딘가에 묻혔기 때문에 고국 원앙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현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남쪽에서 백제가 또 쳐들어와요. 자, 백제가 쳐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 미천왕 때, 자, 봐요. 고구려랑 백제는 원래 떨어져 있었어요. 뭐 때문에? 평양에 있던 낙랑군이 있었죠. 낙랑군 때문에 고구려랑 백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미천왕이 낙랑군을 쫓아내버리죠. 그러면서 고구려랑 백제가 요 무렵에는 국경을 맞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 대 나라 간에는 땅을 한 뼘이라도 서로 더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때마침 백제는 전성기를 이끌고 있던 군주 누구? 근초고왕이 제위하고 있던 기간이에요. 근초고왕이 고구려와의 국경지대에서 치고받고 잡고 이런 전투를 치르다가 자 마침내 고구려의 본때를 보여주려고 평양까지 쳐들어와요. 고구려왕이 이걸 막으려고 평양성에 있다가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은 흐르는 화살, 유시, 흐를 유자에 활시자예요. 이거를 막고 고국 원왕이 전사한다. 자, 왕이 죽었어요. 옛날 옛적에 나라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던 왕이 죽었다는 것, 곧 뭘 의미해요? 멸망을 의미해요. 그런데도 고구려는 버텨냈어요. 네. 수도가 지금 세 번이나 이 중국 세력이 넘어가고 왕이 죽었는데도 견뎌냈어요. 그걸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고국 원왕이 큰 아들을 잘 뒀어요. 그 아들이 소수리망. 자, 5호 16국에 아까 그 16개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전진은 한때 그 16국을 거의 통일했을 정도로 엄청 큰 나라였어요. 그 전진의 황제가 부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부견. 부씨의 나라예요. 이 전진의 부견, 이 부견으로부터 새로운 종교를 하나 받아들여요. 무슨 종교? 불교를 받아들인. 이때 불교를 가지고 온 전진의 스님은 순도라는 스님이에요. 이 부견은 군주고 순도는 스님이에요. 자, 옛날 옛적에는 각 부족별로 다 각기 믿는 종교나 섬기는 신들이 다 달랐다 그랬죠. 그쵸? 그런데 중국에서 새로운 종교, 불교라는 종교가 들어온 거예요. 자, 불교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어요? 불교.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불교가? 불교는 부처님이 창시자죠. 부처님은 인도 태생이죠. 불교는 인도에서 만들어져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지금 교회나 성당이나 뭐 그런 시설 다니는 사람 있어요? 네. 교회나 성당이나 가보면 일단은 너희가 예배 볼 수 있는 예배당이 있죠. 그 건물이 있죠. 그리고 그 설교하시는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계시고 앉을 수 있는 의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가면은 뭐 예배 보고 찬송가 부르고 뭐 그 교회에서 혹은 성당에서 하는 예식들이나 의식들이 있죠. 그죠? 뭐 기도하는 것도 손을 모아가지고 눈 감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뭘 가지고 설교를 해요? 성경책이라는 이론집을 가지고 성경 얘기를 하잖아요. 그 찬송가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죠.
자, 이게 그 역사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쓰였다가 지워졌다가 하면서 전해진 게 그 성경이고 찬송가란 말이에요. 그런 탄탄한 이론서랑 가사집을 가지고 그런 그 교회 또 건축 그 형태가 있잖아요. 십자가 달아놓고 이렇게 뭐 고딩 양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어디 교구 해가지고 개포동 성당 있고 일원동 성당 있고 수동 성당 있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교단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이죠. 그죠? 근데 당시 고구려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 있던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그런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를 않던 조금 뭐랄까 허접한 종교들이었겠죠. 원시적인 종교들. 근데 인도에서 만들어진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그 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교회의 그런 것들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거쳐져서 상당히 세련되고 상당히 발전이 돼가지고 이게 어디로 넘어온 거예요?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를 고구려가 본격적으로 믿게 되고,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어, 살아생전에 이제 머리를 빡빡 깎고 스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향해서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그러다가 문득 깨달음에 이뤄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다가. 깨달음에 이르면 어디를 간다 그럴까요? 죽으면서 어디를 간다 그럴까요? 그렇지.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천국이라고 안 하고 극락에 간다 그래요. 극락. 그 즐거운 공간.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머리 깎지 않죠. 그죠? 그냥 살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좋아하는 이성 따라다니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늙어서 이제 고통을 좀 겪다가 죽죠. 깨달음에 보통 이르러요, 못 이르러요. 못 이른 상태에서 죽죠. 그러면은 죽으면 불교 논리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는데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를 윤회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윤회.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살아생전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어도 남을 많이 돕고 부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으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쵸. 왕이나 귀족이나 좋고 높은 신분으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요. 근데 살아생전에 그지같이 살았어요. 남의 물건 뺏고 남 죽이고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죽으면 뭐 여기 선풍기로 태어난다든가 아니면은 뭐 개똥으로 태어난다든가 이렇게 자기가 알 수 없는 그런 비천한 것들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런 논리대로라면 지금 그 여러 저 평민들을 지배하고 있는 왕이나 귀족들은 전생에 어떻게 한 거예요? 착하디 착하게 산 거죠. 그리고 또 조금 여기다 살을 더 붙이자면 이 사람들은 전생에 뭐 부처님이었다는 얘기도 이제 나와요. 부처님인데 이번 생에 사람으로 환생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왔다. 이런 논리가 불교의 논리고 지금 얘기한 논리들을 윤회 사상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살아생전에 착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 거를 업이라고 해요. 업. 이런 걸 업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업설에 의하면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혹은 전생에 부처였기 때문에 이번 생에 왕으로 태어난 그 사람들. 그래서 왕은 곧 부처다. 왕즉불 사상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그냥 단순히 불교가 아니라 당시 고구려 사회의 어떤 신분제도나 이런 것들을 합리화해주는 기능을 한 종교이기도 했던 거예요.
소수리망은 불교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또 가르쳐야 되는데 일단은 뭘 가르쳐야 될까요? 글자도 중요하고 일단 나한테 충성하라는 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자, 충을 제일 강조하는 종교가 뭐죠? 유교죠, 유교. 그쵸. 유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유학을 가르치려면 유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있어야겠죠? 태학이에요. 공자, 맹자가 강조했던 군주에게 충성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유학이죠? 유학을 가르치는 국립교육기관으로 태학을 만든 귀족 자제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왕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율령을 반포한다. 여기서 율은 벌 주는 거예요. 형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벌 주는 거. 뭐 도둑질하거나 남을 때리거나 하면은 가두거나 죽이거나 하는. 령은 뭘까요? 행정법이에요. 세금 얼마 거두고 어떻게 다스리고 하는 건지에 대한 법.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게요. 율령에서 율은 이제 형법인데 동양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5가지 형벌이 있어요. 이거를 오형이라고 봅니다. 자, 오형은 처음에 아주 셌어요. 그러다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게 조금 순화가 되는데 먼저 셌던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묵형이 있어요. 묵이 뭘까요? 도틀묵. 네. 그 왜 예전에는 다 이제 붓으로 글 썼죠. 먹물 찍어가지고 먹물 내려면 먹을 갈아야 되죠. 여기 이마에다가 그 먹을 뜨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자기 죄 지은 거, 뭐 살인한 거면 뭐 살인한 거 관련된 거 여기다 글자를 이마에다 새기는 거예요. 이게 묵형이라고도 하고 경형이라고도 하는데, 예, 그쵸. 경은 뭐냐면 이렇게 그, 네, 아까 얘기한 거를 먹을 뜨지 않고 그 쇠로 이거를 이제 조각을 내 가지고 불에 달궈요. 그다음 이마에다가 찍는 거예요. 칙 하고. 그래서 왜 어른들이 너희 뭐 잘못하면 경을 친다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이거예요. 자자라고도 해요. 여기 지진다는 거를. 자자형. 자, 그 다음에 뭘까요? 의형이 있어요. 의는 한자로 코를 자른다는 뜻이에요.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코를 자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형이 있죠. 비형은 뭘까요? 혈액형 아니다. 비형은 발뒤꿈치를 뜻하는 한자가 비예요. 발뒤꿈치를 자르는. 네? 네. 그 다음이 궁형이에요. 궁형은 뭘까요? 그건 이제 슬형이라고 하고, 궁형은 남자 성기를 자르는. 여자들은 막는 거예요. 자, 이게 궁형이에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벽형이에요. 목숨을 빼앗는 거예요. 사형이죠, 사형. 대벽은 몇몇 종류가 있어요. 교형, 교수형이죠. 목을 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칼로 목을 치는 거. 참형. 그 다음에 허리를 자르는 거. 요참. 자, 그 다음에 임금이 기분이 나빠요. 제가, 제가 내 비위를 거슬렸어요. 그러면 그 가마솥에 기름을 끓여요. 그 다음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팽형. 팽이란 말이 삶아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거열형이 있죠. 사람이 여기 보면은 머리, 팔, 다리 하면 다섯 이 조각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줄을 매단 다음에 말 꼬리에다가 그걸 이렇게 묶어요. 말 다섯 마리. 말 다섯 마리 엉덩이를 탁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그쵸. 능지처참이라고도 하고 오마분시. 다섯 마리 시체를 분해한다. 능지처참. 너무너무너무 잔인하죠. 끔찍하고. 얘기만 들어도. 꿈에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이 형벌을 점점 순화를 시키는데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오형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태랑 장은 뭘까요? 매 때리는 거. 태는 회초리로 때리는 거고 장은 뭘까요? 곤장으로 때리는 거예요. 큰 거로. 도는 뭘까요? 도. 도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힘든 일 시키는 거. 유는 뭘까? 유배 보는 거. 귀양 간다 그러죠? 네. 사는 뭘까요? 죽이는 거. 마지막. 네. 형벌 이렇게 주는 거.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소수리망 뒤를 이어서 고급 양왕부터 볼게요.